정말 소중하죠. 근데 막상 공공토지를 개발할지 아니면 보존할지 이걸 결정해야 할 때가 오면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거 참 주관적인 가치인데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뭐 보기 좋다, 싫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데 말이죠.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볼 자료들은요. 바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려고 미국 토지관리국 BLM이라고 하죠. 여기서 만든 시각자원 관리 VRM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주관적인 경관을 객관적인 관리 대상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네, 그 핵심은 바로 선제적 접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발 사업이 나오기 전에요. 미리 관할하는 전체 토지의 경관 가치를 목록화하고 또 등급을 매겨서 관리 기준을 세우는 거죠. 이게 VRM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고 상당히 야심찬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관을 그냥 배경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공공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개발과 보존 사이의 갈등을 좀 줄이고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우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 미리 가치를 다 평가해둔다니 정말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된 어떤 법적인 배경 같은 것도 있겠죠. 그냥 BLM이 좋아서 딱 시작한 건 아닐 테니까요. 아, 네, 물론입니다. 1970년에 제정된 연방토지정책관리법 FLPMA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 법이 BLM한테 토지를 관리할 때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경관 가치의 질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나무나 광물 자원뿐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경관도 중요한 자원이니까 목록을 만들고 관리하고 또 개발할 때는 시각적인 피해를 최소화해라 이런 의무를 부과한 거죠. 여기에 더해서 1969년에 나온 국교환경정책법 NEPA라고 하죠. 이것도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면서 VRM이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틀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NEPA가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환경보장이라든지 여러 학문 분야의 접근, 즉 학제적 접근을 강조했는데요. VRM은 바로 이런 요구에 대한 BLM의 구체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법적인 의무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정말 필요했겠네요. 그런데 여전히 좀 궁금한 건 남아요. 경관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는 거죠? 보기 좋다는 그 느낌을 뭐랄까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네. VRM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그래도 경관 건축이나 디자인 이론을 빌려와서 최대한 체계성을 부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주 복잡한 자연경관이나 인공경관을요. 4가지 기본적인 시각 요소로 분해해서 분석하는 방식을 쓰는 거죠. 그게 바로 형태, 폼, 선, 라인, 색, 컬러, 질감, 텍스처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우뚝 솟은 산의 형태라든지 구불구불 흘러가는 강의 선, 또 가을 단풍의 다채로운 색깔, 거친 바위 표면의 질감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아하, 그 4가지 요소로 경관을 묘사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 개발 사업 평가는 이걸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선, 색, 질감과 좀 비슷하거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면 조화된다고 보고요. 반대로 눈에 띄게 다르고 좀 튀어 보이면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VRM의 핵심은 바로 이 대조의 정도를 측정해서 시각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건물 보기 싫다 이런 주관적인 감상 대신에 저 건물의 수직적인 선과 밝은 색상이 주변 구릉지의 완만한 수평선 또 어두운 녹색과 아주 강한 대조를 보인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조화와 대조의 정도로 평가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VRM은 시각자원 관리를 뜻합니다. 혹시 자료 검색하시다가 같은 약어를 쓰는 뭐 공급업체 위험관리나 다른 용어를 보셨다면 그건 오늘 저희 논의와는 좀 별개라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VRM의 핵심이라고 하셨던 그 선제적인 접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선제적 접근의 핵심 도구가 바로 시각자원 목록, 비주얼 리소스 인벤토리, 줄여서 VRI라고 부릅니다. 이건 특정 개발 사업 제한과는 상관없이요. BLM이 관리하는 모든 땅에 대해서 미리 경관 가치를 평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뭐랄까, 일종의 경관 자산 실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 전체 지역의 경관 가치 지도를 미리 싹 만들어 놓는다는 거군요. 그럼 이 VRI 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측정하나요? 크게 보면 3가지 측면을 평가합니다. 첫째는 경관 품질, 시닉 퀄리티 평가예요. 이건 그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시각적 매력,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형, 식생, 물, 색 이런 7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요. 그걸로 A, 매우 높음, B, 보통, C, 낮음 이렇게 등급을 부여합니다. 순수한 경관 자체의 아름다움을 먼저 평가하고 그 다음은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민감도 시진, 센시티비티 레벨 분석입니다. 이건 그 경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 그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거나 별로 관심이 없다면 관리의 우선순위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용 목적이 뭔지, 관광인지 작업 대응인지 등등, 또 공공의 관심도가 높은지, 주요 도로에서 잘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높음, 하이, 중간, 미디움, 낮음, 로 이렇게 3등급으로 매깁니다.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관심도. 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그럼 뭔가요? 마지막은 거리구역 설정입니다. 사람들이 그 경관을 주로 어디서 보게 되는지, 즉 주요 조망 지점, Key Observation Points KOP를 기준으로 삼아서요. 거리에 따라서 시각적인 영향 권역을 나누는 겁니다. 아무래도 가까이서 볼 때랑 멀리서 볼 때 그 느껴지는 변화의 정도가 다르니까요. 보통은 전경, 중경, 대략 0에서 5마일, 배경 5에서 15마일, 그리고 거의 보이지 않음, seen area or seldom seen 15마일 초과거나 아니면 지형에 가려진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당연히 가까울수록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지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관 자체의 질,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 마지막으로 보는 거리,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최종 VRI 등급이 나온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3가지 요소, 그러니까 경관 품질 등급, 민감도 수준, 거리 구역, 이 3가지를 BLM 핸디북에 있는 매트릭스에 넣어서 조합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 VRI 클래스가 결정되는 거죠. 보통은 클래스 I, 매우 높은 가치, 클래스 3, 중간 가치, 클래스 4,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 이렇게 나뉘고요. 참고로 클래스 1은 법률 같은 걸로 이미 지정된 특별 보호 구역에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관 품질이 A등급이고 민감도가 높음이고 전경, 중경 지역이라면 클래스 I가 될 확률이 높겠죠. 반대로 품질이 C이고 민감도가 낮으면 클래스 4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VRI 등급 지도가 BLM 경관 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VRI 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그 지역의 관리 목표가 바로 딱 정해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VRI 클래스 I 지역은 무조건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런 식으로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VRI 등급하고 실제 관리 목표인 VRM 관리 등급, VRM 매니지먼트 클래스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VRI 등급은요, 현재 경관 상태에 대한 말하자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진단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VRM 관리 등급은 실제 토지 이용 계획, 그러니까 자원 관리 계획 RMP라는 걸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정책적인 관리 목표입니다. 과학적인 진단 결과랑 정책적인 목표는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RMP를 수립할 때는 VRI 결과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혹시 광물 개발 잠재력이 있는지, 목축업 같은 다른 산업 활동은 어떤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등 온갖 사회적 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공청회 같은 걸 열어서 대중의 의견도 듣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VRM 관리 등급은 VRI 등급보다 낮아질 수도 있고요. 드물지만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평가 결과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어떤 절충점인 셈이죠. 바로 이 점이 VRM이 단순히 경관 보전만 외치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 부딪히는 가치들을 조정하는 토지 이용 배분 프레임워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VRI는 아주 중요한 입력값이지만 최종 관리 목표, 즉 VRM 관리 등급은 훨씬 더 넓은 맥락에서 결정된다는 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VRM 관리 등급이 정해지면 각 등급별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각 관리 등급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시각적 변화의 수준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클래스 1은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게 목표라서 변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하고요. 클래스 2는 기존 경관의 특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더라도 그게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면 안 됩니다. 클래스 3는 부분적인 유지가 목표라서 어느 정도 변화는 허용되지만 그 변화가 경관 전체를 압도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클래스 4는 대규모 변경도 가능해서 변화가 아주 두드러지거나 지배적인 요소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 관리 등급이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게임의 규칙이 되는 셈이죠. 규칙이 정해졌군요. 그럼 이제 어떤 특정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 그 프로젝트가 이 규칙을 잘 지키는지 평가를 해야 할 텐데요. 그건 어떻게 하나요? 바로 그 평가 도구가 시각적 대조 평가, Visual Contrast Rating, 줄여서 VCR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한된 프로젝트가 기존 경관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시각적인 대조를 만들어내는가, 이걸 앞서 말씀드린 4가지 기본 요소, 형태, 선, 색, 질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죠. VCR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실제로 현장에 다 나가서 직접 보고 하는 건가요? 일단은 프로젝트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VRM 관리 목표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거나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조망 지점들, 즉 KOP를 선정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그 KOP에서 찍은 현재 경관 사진에다가 프로젝트가 들어섰을 때의 모습을 합성한 시각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포토 몽타주를 만듭니다.
전문가들이 이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BLM에서 제공하는 표준 워크시트 폼 8400-4가 있어요. 이걸 사용해서 각 디자인 요소별로, 그러니까 형태, 선, 색, 질감 각각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만들어내는 대조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등급은 없음, 넌, 약함, 위크, 보통, 머더레이트, 강함, 스트롱 이렇게 4단계로 나누죠. 이때 물론 거리나 조망 시간, 날씨 같은 다양한 변수들도 함께 고려하고요. 그렇게 평가를 해서 만약 대조가 강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 프로젝트는 그냥 바로 탄핵하게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VCR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요. 이게 단순히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판정하는 걸 넘어서 부정적인 시각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설계 개선 도구로서 기능한다는 점입니다. 평가 결과 만약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대조 수준이 해당 지역의 VRM 관리 등급 목표를 초과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요. VCR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요소가 예를 들어 건물의 형태나 색상이 가장 큰 대조를 유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색상을 주변과 좀 더 유사하게 바꿔라. 땅을 깎아낸 부분의 경사를 더 완만하게 처리해라. 반사가 적은 재료를 써라. 와 같은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제안해서 사업자가 설계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이 VCR 원리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면 훨씬 더 주변과 조화로운 설계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평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선까지 유도하는 도구라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네, 이론적인 설명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적용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특히 풍력 발전소처럼 규모도 엄청 크고 또 논란도 될 만한 그런 시설에는 이 VRM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적절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거대한 풍력 터빈 같은 경우는 워낙 눈에 잘 띄고 시각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서 VRM 적용의 어떤 복잡한 측면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많죠. 미국 아이다호주의 라바리지 풍력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환경 영향 평가서 파이널 EIS를 보면 좋은 제시가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수백 미터 높이에 달하는 터빈을 수백 기나 설치하려는 계획이었거든요. 와,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 사례에서 VRM 분석은 그럼 어떻게 진행됐고 결과는 좀 어땠나요? 네, BRM은 우선 VRI를 통해서 사업 부지하고 그 주변 지역에 등급을 매겨서 시각적인 기준선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요 조망점, KOP들을 선정했는데요. 특히 역사적으로 좀 민감한 장소였던 미니도카 국립사적지, 여기가 과거에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소였거든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KOP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터빈 높이를 다르게 가정한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각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VCR 분석을 수행했죠. 결과는 뭐 예상대로였습니다. 터빈이 직접 설치되는 곳이나 그 바로 인근의 전경 지역에서는 터빈의 압도적인 크기하고 수직적인 형태 때문에 경관 변화가 중대, 메이저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VRM 관리 목표, 특히 클래스 2나 3 지역의 목표를 훨씬 초과하는 그런 결과였죠. 혹시 거리별로 영향 차이가 좀 있었나요? 앞서 말씀하신 VRM의 거리구역 개념이 실제로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주 분명했습니다. 전경, 중경, 그러니까 대략 0에서 5마일 이내에서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배경 지역, 즉 5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멀어지면서부터는 지형에 가려지거나 아니면 대기 조건 때문에 영향이 보통 수준에서 심지어 없음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멀리서는 터빈이 아무래도 작게 보이거나 좀 흐릿해지니까 시각적인 충격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네, 거리구역 설정이 유효하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분석 결과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왔는데 그게 실제 프로젝트 계획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VCR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설계 개선 도구로서 작동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 제안의 시각적 영향이 너무 과도하다는 VRM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BLM과 사업자는 여러 대안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BLM이 선호한 대안, Preferred Alternative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미니도카 사적지 같은 민감한 지역의 시각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터빈 배치를 좀 변경하고 일부 구역은 아예 개발해서 제외하는 등 초기 계획보다는 상당히 축소된 형태가 담겼습니다. VRM 분석이 실질적인 설계 변경과 대안 모색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례는 또 앞서 잠깐 언급했던 VRI 등급, 즉 과학적 평가와 VRM 관리 등급이라는 정책적 결정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랄까 그런 것도 잘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풍력 프로젝트 사례인 튤리 풍력 프로젝트의 EIS 자료를 보면요. BLM이 명시적으로 밝히기를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VRI 평가상으로는 클래스 2, 그러니까 높은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목표 등급은 클래스 4, 즉 대규모 변경을 허용하는 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사례도 나옵니다. 이건 결국 VRM이 순수하게 경관 보존만을 추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에너지 개발 필요성 같은 다른 사회적 목표와 경관 보존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상당히 복잡한 정책 도구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네, 미국 BLM의 VRM 시스템, 그 철학부터 작동 방식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우리나라로 돌려볼까요? 한국의 경관평가는 이 VRM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한국도 물론 개발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요. 그 평가 항목 안에 경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환경부에서 나온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 지침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평가 방식 자체에서도 좀 비슷한 정도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특히 조망점 선정이라든지 경관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걸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한국 지침도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 표준 화각을 사용해야 한다든지 촬영 높이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기준을 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또 근거 자료 제출도 요구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 중에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VRM에서 말하는 조화, 대조 개념과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미국 VRM 시스템하고 우리 한국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접근 방식과 그 밑에 깔린 시스템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VRM은 선제적이고 목록 기반, 프로액티브, 인벤토리 레드 시스템이잖아요. 개별 계획이 나오기 전에 VRI라는 걸 통해서 전체 지역의 경관 가치 지도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걸 바탕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VRM 관리 등급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 놓는 방식이죠. 반면에 한국의 자연경관 심의는 상대적으로 대응적이고 프로젝트 기반, 리액티브, 프로젝트 트리거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개별 계획이 제출되어야 비로소 그 프로젝트의 맥락 안에서 조망점을 선정하고 현황을 분석하고 영향을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죠. 아, 선제적이냐 아니면 대응적이냐, 이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차이가 실제로 어떤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VRM의 선제적 모델은요, 초기에 그 VRI를 구축하는데 정말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들겠죠? 하지만 일단 그게 구축되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관리 기준을 제공해주고 좀 더 전략적인 경관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민감한 지역을 미리 파악해서 개발 초기 단계부터 회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한국의 대응적 모델은 개별 프로젝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합의된 전체 지역 차원의 경관가치 기준성 같은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들을 보면 평가 때마다 조망점 선정이 좀 자의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지역 전체의 경관가치를 종합적으로 보전한다거나 혹은 여러 개발 사업으로 인한 누적 영향을 관리하는 데는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들어보니 VRM이 여러 장점을 가진 상당히 선구적인 시스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겠죠? 어떤 비판이나 한계점들이 주로 지적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관성 및 신뢰도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디자인 원리를 도입했다고 해도요, 결국 경관 품질을 평가하거나 VSR에서 대조 등급을 약합니다, 보통이다, 강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전문가의 해석과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나 평가 시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특히 VSR 과정에서 그 대조의 정도를 평가할 때 평가자 간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 VRM의 좀 취약한 부분, 아킬레스건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주관성 문제 외에 또 다른 중요한 한계점은 없을까요? 어쩌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누적 시각 효과, Cumulative Visual Effect, CVE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프로젝트 하나하나는 VRM 관리 목표를 준수해서 허용 가능한 수준일지 몰라도 그런 프로젝트들이 한 지역에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결국 전체 경관의 질이 점진적으로 저하돼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흔히 천번의 칼질에 의한 죽음,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VRM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개별 프로젝트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누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는 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개별 관리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게 모였을 때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하려는 노력 같은 것도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누적 시각 효과 평가 지침을 VRM 시스템 안에 보다 명확하게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상당히 높고요. 또 GIS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시각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간에 따라서 경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안도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특정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경관 변화의 총량, 말하자면 일종의 임계점, thresholds 같은 것을 설정해서 이를 넘어서는 개발은 제한하는 방식, 즉 총량 관리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다양한 경관 평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 이 VRM이라는 시스템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VRM은 전문가의 디자인 원리 기반 평가를 가장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한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접근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쓰는 GLVIR 같은 경우는 경관 자원 그 자체에 대한 영향하고 또 그 경관을 보는 사람, 즉 시청자에 대한 영향을 명확히 구분해서 평가하는 특징이 있고요. 호주의 SAM이라는 시스템은 대규모 대중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경관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단 하나의 방법론이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각각의 시스템은 저마다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VRM 역시 이러한 다양한 접근법들과의 비교 속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또 개선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VRM 시스템을 통해서 경관이라는 참 다루기 어려운 가치를 어떻게든 관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 그리고 또 결국에는 정책적인 판단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관리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그런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 혹은 허용 가능한 수준의 작은 변화들이 계속 누적될 때 그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아끼는 장소의 전체 경관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예측하고 또 관리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혹은 여러분이 아끼는 장소의 미래 경관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시나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떤 논의를 함께 해나가야 할까요? 어쩌면 이 고민은 VRM이라는 특정 시스템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